진행하죠. 이슈도 별로 없고 사실 이번 주에 이슈 메인은 저건데. 뭐. 아크로 리버파크 39억 8천 실거래. 그게 메인 토픽이고 루머로 40억 7천 거래 사례가 있다. 이게 지금 사실 메인 토픽이에요 이번 주는. 아 그래요? 그래서 강남의 전용 84제곱미터가 40억을 찍느냐 안 찍느냐가 사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뭐 찍었다는 루머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모르겠대. 알 수 없대. 어떤 게 그렇게 나갔는지 39억 8천 실거래가 사이트에 찍혔으니까 된 건데, 근데 이제 현장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는 그것이 나 같아도 40억 7천짜리 산다고. 왜냐하면 아리팍이 이 한강조망 나오는 30평형대 동이 이쪽 끝에 이렇게 여기 약간 있거든요. 네네. 그 라인에 이제 한강 막힘 없이 나오는 라인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걔가 40억 다 호가가 넘는데 그 안쪽에 있는 애들이 37억이 호가. 나 같아도 야 밖에 안 보이는 거 37억 주고 사는 이 밖에 거 3억 더 주고 한강 보이는 애 사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거를 사든 뭘 사든 이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 한강 조망 나오는 애 40억 거래는 사실 이런 안에가 37억이 거래가 되면 밖에 40억 거래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인 것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강 조망 프리미엄 3억 그러면 비싼데. 이게 내가 어릴 때는 비싼 게 아니지. 내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강 조망 얘기가 진짜 웃긴 게 나 2002년 3년에도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진짜 부동산 초기에 그러니까 완전 꼬꼬마 시절에 그 당시에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뱅크 이런 데 있었거든요. 가면 막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았지. 나는 이제 꼬꼬마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없어질 프리미엄 영순위,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 이래가지고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고 거품 그 자체다 이러면서 장문의 글을 쓰는 어떤 이 사람이 있었어. 미래를 정확하게 틀리신 분이시네. 근데 2004년도 5년도 한 그때도 보면요. 네. 2005년 6년 그쯤이었구나. 그 이촌동에 가면 LG 한강자이라고 있었거든요. 한강자이 아파트. 네, LG 한강자이 아파트가 이게 102동이라고 제일 이 도로 쪽에 붙어 있으니까 단지 안쪽, 한강의 반대편 쪽이죠. 이쪽에 있는 동에 54평 있고 한강변 쪽으로 가면 두 동이, 그러니까 여러 동이 있지만 그 중에 53평형이라는 애가 한강을 보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전망 나온 53평, 한강 전망 안 나온 55평이 그 당시에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럼 이게 30억 기준이 아니야. 한강 보이는 53평형이 15억. 그 다음에 한강 안 보이는 애가 12억 5천. 15억 5천, 12억 5천 이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2억 5천, 3억 이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한강조망 프리미엄은 꺼질 거품의 수준이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부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커지면 커졌지 이 한강조망 프리미엄은 커지면 커졌지 나는 절대 안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100억 있으나 1000억 있으나 2000억 있으나 그러니까 재산이 200억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 한강 좀 좋은 거 결국 집을 많이 살 수는 없잖아. 네네. 하나 그냥 좋은 거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야 이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 예를 들어 10억 차이가 나. 그래도 그 10억으로 넘을 수 없는 집을 갖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집을 많이 갖출 수는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만큼 특별한 장점이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의 10억은 상대적으로 안 클 수도 있는 거고 그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양극화가 해소가 될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불안정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공산주의에서도 안 되는 거. 그 공산주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벌어가고 또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희소한, 그 위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희소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자들 뭔가 대박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한편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이라고 하는 건 희소가, 한강조망이라고, 대한민국에 한강조망 나오는 아파트 다 해봐야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지. 그 중에서 그
그 중에서 새 아파트고 위치가 좋은 한강도 강동 강서 뭐 마포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강남권, 서초권, 용산권, 마포권, 성동권 정도의 상강조망 제대로 나오는 애라고 하면 광진구까지. 그러면 그거에 제대로 나오는 거에 대한 가치는 계속 시장에서 나는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억이면 나는 오히려 생각보다 차이가 안 크다. 아내가 37억이고 한강이 40억이라고 하면 10%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억 10%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3억이 비싸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에서는 3억이 크고 엄청 크죠. 그럼 이렇게 뭐 40억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에서 3억은 뭐 그냥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촌동의 그 아파트는 당시에 15억 12억이었다니까 그 정도 차이 훨씬 이거는 3억이 훨씬 더 한 20%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20% 그지. 왜 그랬을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시장에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와, 오늘은 시작이 한강 조망 프리미엄이네. 한강 조망 프리미엄. 이 얘기 본방송 때 또 하는 게? 네? 이 얘기 본방송 때 또 해야 되는 거야? 리바이벌 하는 거야? 안 해요. 왜 리바이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늘 아쿠르 리버파크가 39억 8천이라는 데 쇼킹한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강 조망 프리미엄까지 오늘 네. 주제가 그냥 다 겹치는 내용들이고 했던 얘기 반복이고 해서요. 맞아요. 아 이거 별별 수다를 격주간으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 지금 방송 키기 전에 했어요. 이게 사실 픽하면서도 지겹고 보시는 분들도 지겨울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유튜브들도 예전 같지 않은 거. 아, 그래요? 주제가 말이 뻔하잖아. 뭔가 좀 이렇게 확 터져주면 그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뭐 이슈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게 이슈가 없긴 하지. 아 그것도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서부권 2기 신도시 네. 김포 한강 인천 검남 교통 개선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그 GTX-D가 뭐 강남 만오고 그죠 이제 잘린다고. GTX-D는 그냥 그 부천 운동장까지만 맞아. 딱 부천 오고 정도까지. 그다음에 대신 이게 GTX-B의 노선을 공용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의도 거쳐서 용산으로 가게끔. 그래서 이제 도심 연결을 하고 나 강남 가고 싶은데 김포에서 그러면 김포에서 강남은 바로 가는 건 못 해주고 대신 인천 2호선을 바로 그 어디야 킨텍스로 연결해줄게. 그러니까 일산으로. 그러면 다리를 건너 위로 올라간 다음에 킨텍스에서 타면 삼성까지. 그래서 용산으로 가는 게 20 몇 분이고 강남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가면 30분? 30 몇 분?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안을 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데 BTX라고. 뭐야 그것도. KTX가 아니라 BTX야. 세종시의 BRT네. 버스 트랜짓 익스프레스. 버스 트랜짓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김포에서 서울 들어오는 건 아침에 막히겠어요? 저녁에 막히겠어요? 김포에서 서울을 들어오는 거는 아침에 막혀요. 그렇죠. 출퇴근 그렇죠? 시간. 근데 그렇죠? 차선은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네. 반대편 차선 하나를 그냥 막는 거야. 가변형 차선이네. 근데 그걸 막아가지고 여기는 버스만 다닐 수 있게. 음. 그러니까 이 버스는 이거만 쭉 가는 거야. 그 퇴근 시간은 안 되고 출근 시간만. 퇴근은 왜냐면 다 각각 시간이 때가 다르니까 출근은 같으니까 출근 시간만 그렇게 하나 차선을 막아가지고 버스만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선이 양방향이 아니라 결국은 남의 한방향이라는 차선, 거네. 상대방 차선을 잘라서 그러니까. 버스 전용차를 하나 만드는 어떤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서부에 도입하겠다는 거고 네. 동부도 도입한대요. 그러니까 해보고 좀 약간 신박했던 머리를 좀 썼구나. 그리고 뭐 강남 직결 이런 거 아쉽고 하긴 하지만 제 생각은 또 그래요. 이게 결국 남의 돈 갖다 쓰는 거는 달콤하지. 남의 돈 내놔라 해갖고 와서 우리 동네에 갖다 붙이고 하는 거는 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철도는 무조건 지금 서울시도 철도 적자 운영하는 거 아니야? 버스도 적자 그렇죠. 운영하는 거 네.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적자를 우리 또 해주면 왜 안 돼? 뭐 이제 그런 논리잖아. 논리가 쓰잖아. 근데 지금 김포 골드라인도 적자래요. 그 난리가 나는 그거 나 알고 깜짝 놀랐어. 왜 그걸 알았냐면 그 우이 경전철 있잖아요. 네네. 하면 그 경전철도
적자가 심각하대요. 어.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에 좀 있지 적자가 계속 있어서 이대로면 파산이다. 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애들이 뭐 반납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냐 하는데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골드라인도 사실은 출퇴근 시간은 그 난리인데 그 중간 시간이 그렇게 수익성을 맞추기가 되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통근 버스 같은 형태로만 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 안에서 왜냐면 그 이외의 시간은 그 안에서 다 살만하니까 그렇죠. 자족이 되니까 그렇죠. 출퇴근은 해야 되니까 와야 그렇지. 되는 뭐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럼 결국은 이게 사실 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다른 경전철이나 다른 철도들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지금 골드라인도 그런 거면 그거 급행으로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피치 못한 뭐 아무튼 엄청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이거 강남까지 간다고 20분 그랬는데 한 10분, 15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라도 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뭐 어떤 납득할 만한 제 개인적으로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있었어요. 설명이지만 그러나 뭐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분들한테는 개새끼 지 사는데 아니라고 말처럼 그렇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 또 나중에 선거 때 어떻게 말 안 받길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네. GTX D 노선. 그러니까 맞아요. 서부권에 그렇게 교통들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슈였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사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요새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리고 벌써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대요. 여름이구나. 더워요. 갑자기 이제 이번 주 확실히 많이 더워졌어. 네, 더워져서 선풍기 없이는 오, 선풍기? 에어컨 아니고요? 이제 에어컨도 이제 켜고 자야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지난주까지는 사실 거실에 창문 열고 맞바람 통하게 해서 옷 깨깨 벗고 자면 새벽에 좀 치워가지고 이제 옷 입고 들어가서 자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번 주는 이제 선풍기를 좀 켜놓고 자야 되는 수준이었고. 근데 에어컨도 이제 좋다. 왜? 우리 집은 시끄러워갖고 창문을 열고 못 자. 그 뭐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저희 집은 철길 옆이에요. 어. 기찻길 옆 오막살이 같이 철길 옆이라서 소음에는 익숙해. 딸컹 이게 봄 가을부터 해가지고 이 네. 기차 이렇게 쫙쫙 다니는 소리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이게 그래서 밤엔 안 다니잖아요. 그래도 밤엔 안 다니잖아. 밤에는 철길 소리는 별로 없지. 근데 네. 자동차 소음은 원래 오토바이 소음 이거는 소음이 사실 철길 소음보다 개가 훨씬 커요. 아, 자동차 그래요? 소음이 훨씬 커요. 웅 이 소리가 하늘로 올라와가지고 훨씬 커요. 네. 그래요? 네. 하여튼 시끄러워가지고 네 저는 또 그 습도가 높은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벌써 이미 진작에 에어컨을 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전력난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집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자주 밖으로 나오는 편이죠. 사무실로 가면 에어컨 그냥 추워서 껐다 켰다 껐다 하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날씨도 변덕스럽고요. 장마도 곧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부동산 시장엔 또 어떤 변화 이슈들이 있는지 별별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과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해서 직주 근접
콤팩트 시티를 실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공공 임대 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자, 민간 사업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사업이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비정기 공모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치구를 통해서 상시 신청 접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운영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한 후에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자치구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서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면 시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요.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세훈 시장의 공약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 전세 주택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비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적극 활용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한다. 거기에 따라 지역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또 공공기여를 통해서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이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하도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와서. 자, 그리고 또 용적률 상향이 그냥 단순하게 몇 프로 올려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용도 지역을 바꿔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는 얘기는 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기존의 용적률 상향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자, 또 한편으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말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 이 상당 부분의 얘기는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얘기라 네. 제가 잘 모르는 부분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이게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는 그냥 막 퍼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을 경우는 어떻게 준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안에 맞춰서 용적률들은 정해지는 거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수준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이명박 시장까지는 아니고 오세훈 시장, 그러면 오세훈이 시장하던 시절이 언제예요? 2000년대 중후반이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2008, 9년부터 본격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고 고밀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역 주변의 땅들은 대부분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큰 역, 뭐 예를 들어 용산역 이런 주변은 대부분 이제 일반 상업 지역 또는 뭐 준주거 지역 이런 곳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역들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 근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용적률 300%. 서울시 같은 경우 그걸 또 50%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250% 정도, 건폐율 50% 이렇게 해서 뭐 주거용 또는 밑에 근생 깔려 있는 이런 건물들이나 주택들 이런 것들 지을 수 있는 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근데 그 용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종을 상향해서, 그렇죠. 역세권의 그 종을 높인다라고 하는 기준은, 이런 발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잖아. 역에 사는, 역에 바로 근처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차가 없이 살아도 될 거야.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차 없는 집들이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곳들보다는 차가 적어도 된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 주변은 좀 더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을 하더라도 되지 않겠냐. 이거 차가 없어도 된다고 하면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 보면 차가 없을 것. 차를 안 갖고 있는 사람만 입주시키는 그런 식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청년주택. 청년주택.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작 자체는 아까 제가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이어져가지고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차가 없으니까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종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원래 300%이던 데를 800%, 1000%로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 져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주차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니들은 차가 없는 사람이 우리는 차가 없는 사람들한테 임차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주택들을 공급해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요번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배려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포인트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그러니까 용적률 느린 상향한 부분을 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시설 등으로 환수를 해가지고 나라가 필요한 부분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용적률 나눠먹기 사업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의 시초는, 그러니까 시초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많이 추진했지만 실제 그 시도 자체는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했었고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세권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범 사업도 하고 네, 뭐 대흥역 주변에 시범 사업 추진했는데 엎어졌어요. 또는 그리고 재개발 구역 중에서 1차 역세권,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역 주변으로 250m 이내, 네. 그 다음에 몇 미터 이상 도로를 어떻게 몇 개 끼고 있고 그런 조건들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올려줄 테니까 늘어난 용적률 반반 나눠 먹자. 그래서 용적률 나눠 먹자는 얘기가 그렇게 더 늘어난 집의 반은 재개발 조합 니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우리 서울시가 사갈게. 그러니까 건물은 건축비, 아파트는 건축비만 주고 사고 거기에 딸려 있는 땅은 우리가 기부 체납 받을게.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재개발 사업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또 이 사업을 했었고 이 사업들을 하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아까 역세권 청년주택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에 작년에도 계속 하던 얘기들이에요. 이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 통과됐던 걸로 아는데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 700%까지 올려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제 방식은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 사업하는 방식들을 되게 나눠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2030 플러스 3080 플러스라고 하는 2사 대책 있잖아요. 그때도 네. 보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역 주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의 방식들을 또 추가해 넣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법이나 추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역 주변을 촘촘하게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주차가 상대적으로 좀 덜 돼도 되는, 왜냐하면 역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임대 아파트를 지을 거냐, 재개발로 지을 거냐, 아니면 지어서 일부는 공공시설로 환수할 거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지금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는 이 밑그림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과거부터 해왔던 게 박원순 시장을 거쳐서 다시 오세훈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큰 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개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큰 가시성,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와주니까 요새 무리수도 많이 정부에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장을 짓지 않아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공급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주택 공급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난개발 얘기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 주차장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도생 공급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 거예요. 아 그랬나요? 네, 그때 막 처음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했는데 그때 그래서 기숙사형 무슨 형 해가지고 여러 타입 나눠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처음엔 잘 안 됐어요.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좀 완화해주고 나니까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짓기 시작했지.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 주차장이 부족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교통혁명? 그러니까 지금 교통혁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별로 많이 안 지은 이런 형태의 건축물들이 다시 좀 재조명받는 시점이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주관적인 의견. 저도 저희 집에 차가 2대거든요. 제 차 하나, 이제 집 차 하나. 애들 엄마들이 애 엄마가 애들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하니까 엄마들이 깜짝이야. 아무튼 그런데 이게 저도 요번에 차를 바꿀 거거든요. 아무튼 차가 저도 타고 다녀야 되니까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뭐 자율 자동차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카카오 택시 이런 거도 많이 지금 하지만 실제로 저도 이제 차를 안 타고 운전 안 하고 이렇게 일 때문에 움직이고 할 때는 거의 카카오 택시 불러서 다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새로운 교통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굳이 집에 차가 많지 않아도 되는 또는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까지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 수도 있겠죠. 예, 그 시점이 10년 뒤일지 뭐 5년 뒤까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이 주차장을 이렇게 집에 많은 차가 필요한 이런 시대는 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라고 하면 뭐 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고 혼자 산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차가 없어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그러면 주차를 옛날처럼 막 많이 지금도 보면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주차 대수, 세대당 주차 대수 이런 거 되게 보고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1.5대냐, 1.3대냐, 그렇죠. 뭐 1.6, 2대냐 이런 것들. 근데 요새는 2대씩 이렇게 파는 데들은 그렇게 잘 없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그런 앞으로 10년 뒤만 하더라도 좀 많은 부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뒤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가정이에요. 우리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 있는데 지하 3층은 항상 주차장이 비어 있어. 차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차를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3층 계속 비어 있으면 그 지하 3층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거 이제 창고로 잘라가지고 세대별로 또는 이제 사용료를 받고 창고로 빌려주거나 뭐 이런 형태로 전용하는 부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뭐 그런 부분도 계획해서 짓는다거나 뭐 약간 좀 그래서 그런 시절이 오면 그렇게 좀 깊이 더 많이 지어져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 뭐 이런 게 또 아파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도 좀 사실 궁금하고 그렇긴 해요. 자, 대화가 새서 지금 오늘 굉장히 그 장기 방송이 될 것 같은 이때 뭐 교통혁명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얘기였어요. 뭐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 꼭 차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에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을까? 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혜택과 특혜를 많이 주지 않는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이었으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 양도시 2~3%포인트를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겠다.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실거주 의무 부여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실거주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실거주 기간에 비례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거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규제지역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 시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추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을 얻거나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임대차 3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세입자가 한 집에서 최대 2년 더 살 수 있는 2+2 제도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부여가 됐죠.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도 최대 5%까지만 인상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풀리는 임대차 매물이 감소하고 법의 적용을 안 받는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문제 전부 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겠다, 즉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펼친 정책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세입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 매매 가격 증감 추이나 주택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전세 시장은 고공행진할 것이다. 금리 인상, 사전 청약 등의 악재만 남아 있다. 하반기 우상향이 확실하다. 안정 요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서민 아파트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노원구, 성북구, 마포구, 강서구 등의 전세 가격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용산구, 그리고 동대문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라고 합니다. 1월 이후에 9.46%니까 엄청나게 올랐네요. 자, 문제는요, 올해 하반기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세 물량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사전 청약 대기 수요로 인해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1월을 기준으로 이 기사가 논조가 시작된 거 보면 2021년 상반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각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죠. 뭐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수차례 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자,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진짜 없을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해야지 뭐. 그러니까 제발 안 오르게 해주세요. 기도 메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무슨 처방이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단기 처방과 그 대책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지금 뭐 세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매매 매물은 나오기가 더 힘들어졌고, 그렇죠.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면서부터 임대 매물이 나오기 힘들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차 3법 시행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렇죠. 신규로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줄어든 매물만큼의 물건들을 더 가격 올라간 상승 부분을 좀 받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이런 것들이 넉넉한 상태에서 이런 어떤 규제들이 좀 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게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불안할 것 같으니까 살고 있던 세입자들한테 안정성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원래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당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를 하겠다. 그렇죠. 원래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이었죠. 네. 근데 야, 지금 더 이거 하기 전에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뭐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시행까지 그냥 급격하게 막 갑자기 번개불 콩고먹기 했는데 네. 이 결과적으로는 예상했던 것처럼 악수가 됐죠. 그렇죠. 매물이 잠겨 있는 매물이 그나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넉넉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 비싸게 주겠다고 하면 옆에 새 집 입주하는 거 가서 이사 가면 되지. 뭐 이제 이런 마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시절에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이제 부동산 퀴즈 내려고 옛날 책들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네. 되게 웃긴 게 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81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질 때 원래 6개월 단위로 이제 임대 이렇게 보던 거를 1년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81년도 그 당시에도 매물이 주택이 별로 부족한 상황. 그때 막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계속 60년대부터 올라왔잖아요. 주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세입자에게 그 집에 오래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1년 늘린 거야. 근데 그때도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제 진짜 전세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기억하고 있는 막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 자살하는 사건 나오고 했던 게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개도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던 시점 89년도 이때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 원 건설, 맞아요. 예, 5대 신도시 1기 신도시 만들고 했던 게 그 시절인데 그때도 공급이 되게 부족했던 시절이죠. 맞아요. 근데 그때 89년도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이유는 뭐냐면 살고 있었던 임차인들한테 1년 계약하셨어도 2년 살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맞아요. 이걸 그때 두들긴 거야. 그랬더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이제 신규 세입자들은 난리가 나서 그런 상황이 그때도 벌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판박이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에 쓰여진 그 책을 보면서 198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81년도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던 걸 89년도에 똑같이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더라 라는 책을 2010년에 누가 쓰셨는데 네. 2020년에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가 계속 증명하고 있는 이 사안을 도돌이표처럼 우리는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다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분위기는 전세 그렇게 뜨겁지 않지 않아요? 매물은 없대. 매물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세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엄청 많고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일단 여기는 가격이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네, 좀 줄어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도권 쪽 전세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찾으시러 다니시는 분들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관심 두고 보는 몇몇 지역들은 보면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한 뒤에 약간 정체, 조정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뭐 다른 지역들도 좀 연락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몇몇 지역만 물어봤지만 그렇게 핫하지는 않대요. 근데 맞아요. 매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은 없다는 건 공통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막 찾으러 사람들이 엄청 달려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딱 제가 느끼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이랑 비슷해. 매물이 없으니까 신고가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지금 달려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제가 매물들의 전세 시세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제가 보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장마 끝나고 가을 이사철 이때가 가장 이 매치 포인트? 뭐라고 해야 되나? 관전 포인트? 제일 봐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때 전세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 학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애들 기말고사라서 저렴화돼요. 안 움직인대.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꿀렁꿀렁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움직임들이 올 가을장에
전세, 그러니까 결국은 올 가을장의 포인트는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순환매 때문에 쫓아가는 가격들이 있어서 계속 뜨거울 게 분명해 보이고요. 뭐 전 계속 뜨거울 것 같고요. 상급지의 얘기인데, 상급지 또 중상급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지역의 변화는 전세 가격이 되게 크게 좌우할 것 같고, 이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의 이사철에 어떤 행보양이 나타나는, 전세 가격이 진짜 막 또 확 눈에 보이게끔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그건 매매 수요를 자극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또 떠받들어 주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도 주셨는데요. 자, 전세 가격이 진짜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 공약이라는 걸 걸었었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이 이러한 화근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전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지금까지는 전세를 처음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막 쫓기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는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매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올 가을 전세 시장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이야기 또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정부에서는 고점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규제가 되고 주춤하고 상승하고 추가 규제하고 주춤하고 상승하고 학습 효과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LH 사태라든지 공공주택 공급 차질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양치기 소년에 대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수급 불균형 심화, 재건축 기대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가격 상승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습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 결과 강남 4구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서초구, 반포, 서초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강남 송파구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는 고덕, 명일동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매매 수급 지수를 보시면 지금 100이 다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관련된 포인트가 가장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과천, 청사, 유의부지에 주택 4,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현재 답보 상태고요. 서울 의료원, 태릉 골프장, 이것도 주민 반발로 인해서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규제와 대출 등 세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앞으로 계속 집값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월 말 기사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거래량 감소하다 보니까 가끔 거래되는 것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가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다음에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회복될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선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했던 얘기들의 반복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했던 얘기 반복이긴 하지만 네. 또 얘기해 보자면 네. 일단 뭐 정부가 3080 플러스 2사 대책이니 작년에 열심히 얘기했었던 공공재개발이니 재건축,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민간 재건축 다시 살리고 민간 재개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니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죠. 왜? 공급 시기가 언제일지 몰라. 맞아. 재건축도 몇 년 뒤고 재개발도 몇 년 뒤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앞으로 5년 10년은 어떻게 기다려? 지금 집이 없어서 사야 되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 언제 분양을 언제 기다립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맞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 공부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 시장은 그렇게 뚝딱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 기간을 통해서 주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이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솔직히 뭉개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해제시킨 곳도 많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규제가 가해지면서 멈춰 있는 게 맞으니까 사실 정책적인 정책적인 좀 실패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저는 진짜 제일 큰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앞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신도시 지어서 사전 청약이라도 해서 몇 년 뒤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공급을 안에다가 아픈 데다가 지금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 고치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은 아닌 거란 거죠. 네네. 바늘을 꽂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바늘이 언제 올지 몰라. 오래 걸리는 거지. 약이 내려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돼.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축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중과제도는 유지해도 돼. 근데 중과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팔 때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살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지금 더 살려고 그래.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내가 다주택인 상태에서 유주택인 상태에서 사면 얘는 나중에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팔아도 무조건 무주택. 아니 무조건 중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가열지구라고 하는 규제가 묶여있는 지역에 알고도 내가 살 때는 중과를 내가 나중에 이거 남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으로 다 토해낼게, 꼭 필요해서 사는 거야, 그런 사람만 사게끔 하라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팔고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어차피 옛날에 규제 없을 때 샀는데 맞아. 팔고 나는 나가고 싶어. 양도세 일반 세율대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율도 세금 많아요. 차익이 많으면 30 몇 프로, 40%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금액 넘어가면 30-40% 내는데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거 내면 그 양도소득세로 잡히는 금액 크니까 보유세를 그렇게 안 높이더라도 세수 확보가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거래가 만들어지면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취득세로 들어오는 소득 있고, 네네. 양도소득세로 국세 들어오는 소득 있고, 그렇죠. 그리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시장이 돌아가잖아. 그렇죠. 이렇게 규제를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정되고 나서 팔려고 하면 다 중과세로 세금을 양도세가 뜯기니까 안 팔아, 이게 아니라 내가 살 때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으면 그냥 일반 세율대로 규제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내가 샀다라고 하면 언제 팔더라도 무조건 중과세.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물건을 살 때는 진짜 꼭 필요한 사람만 살 수 있게끔, 또는 무주택자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왜? 중과가 없으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 중과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순수한 갈아타기 수요라든가 1주택자가 갈아타기 위해서 가는 수요, 이런 선순환 수요들은 계속 들어갈 수 있고, 물건들은 다주택자의 물건은 나올 수 있고, 시장이 계속 돌아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굳이 새로 집을 갖다 안 지어도 재고주택들이 물건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수요가 돌아가니까 시장 왜곡이 없어질 거라고. 나는 근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무슨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60몇 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투기꾼들 갑자기 몰린다. 이거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근데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도를 그때 만든 데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 거야. 근데 저는 큰 틀에서 시장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취득 시점에 주택 수를 가지고 중과를 더 때리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엉켜있는 많은 부분들이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풀릴 수 있죠. 매물이 계속 나오면 매수자들도 주저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물건이 없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물건이 계속 나오면 아씨 내가 비싸게 샀는데 다음 살려는 애들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주저주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래서 예, 조금 저는 공부 열심히 하나 봐요, 수장님. 아니야. 왜? 아이디어 좋은데? 그 아이디어는 난 벌써 이 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야. 그래요?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야. 오.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다주택이냐 유주택이냐 무주택자는 기준으로 해서 규제 지역에는 중과를 적용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근데 이걸 안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바꾸게 되면 지금 많이 먹은 다주택자들 물건을 세금을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다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잖아. 근데 사실 지금은 아마 못 건드릴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몇 년 뒤에 진짜 운이 좋아서 이번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다시 와. 네네.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게 다 풀려. 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는 좀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다시 봐서 싹 그렇게 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그때 가면 양도소득세 증거 없어서. 근데 지금 보면 피터님께서 지금 뭐 양도소득세 폐지가 답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고 네, 그렇대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이게 막 피터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미친놈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진짜 미친놈들 많아요. 네. 봐봐, 이거 열어주면 가가지고 지금 가서 동네 하나를 아주 싸그리 물건을 조지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적인 투기 세력들 있잖아요. 있죠. 버스 투어 말이 안 되는. 실제로 사실. 가서 그렇게 물건들 조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력들이 들어가서 물건들 다 조지고 그런 놈들 있잖아요. 있죠. 예. 네.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 근데 그런 세력들을 위해서 제도가 일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좀 다만 시장이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근데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할 수 있게끔 정책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게 디자인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시장의 선순환,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투기를 차단하는데. 지금 요번에 취득세 중과 부분도 처음엔 저도 불만이었는데 익숙해졌어.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들이 규제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규제 지역 안에서 물건을 살 때는 취득세도 뭐 더 내게 한다든가, 양도소득세도 팔 때는 중과하게 한다든가, 뭐 이제 이 정도의 페널티를 어느 정도 줘서 내가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다주택자가 간다고 하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거는 좀 선순환할 수 있게끔 좀 풀어주고 뭐 그런 식의 보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뭐 취득세 얘기도 나왔었지만 뭐 사실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이제 무던해졌어요. 지금 분위기 자체도. 처음에는 와 이제 공포다, 막 쇼킹이다, 막 이러다가 지금은 그냥 그렇게 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거 어떻게 내냐? 10억짜리면 취득세가 1억 몇 천인데.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돈들 많아. 그러니까. 돈들 많아. 자, 일단은 뭐 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네. 나는 상상도 안 갑니다. 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임대인보다 세입자가 상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하려고 했더니 세입자가 동의해달라 그런다고 합니다. 자진 말소를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동의 요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자진 등록 말소는요, 말소 후 1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 배제되고요. 이때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일부 세입자들이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서 수천만 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 어떤 분이 코로나로 생계 위협을 받아 임대사업을 자진 말소하고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니까 대뜸 요즘 시세가 2천만 원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자, 일단 2017년 12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을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에서 혜택을 점점 축소시켜 왔고요. 2020년 7월 10일 대책에서는 기존 임대사업자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사실상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자,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취지로 작년 8월 18일부터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요. 오는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 매년 수백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되는 데다가 대출금,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보다 많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퇴로를 찾는 임대사업자들은 다진 말소를 그래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정부가 7월 10일 대책에서 폐지 유형에 따라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을 채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말소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자진 말소도 허용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얘기하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혜택이 없으니까 폐지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 것 때문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입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요, 집주인들이 자진 말소하게 되면 매도할 때 실거주 매수자가 나타나면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전세 매물은 현재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다가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 운 좋게 물건을 찾는다 해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임대사업자를 없애면 매매 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사람이 실입주하게 되면 본인들이 쫓겨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동의를 못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주택을 매각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런 형태들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진짜 임대인보다 세입자가 더 상전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세입자들이 동의비라는 것을 요구하는 수준이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인근에 이런 사례들? 근데 이어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결국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나오고 나서 일단 명문화됐잖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산정하는 기준까지도 만들어서 임대차법이 작년에 개정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집주인한테 집을 비워줘야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위로금 조의 어떤 합의금이 이 정도다라는 기준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 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는 5천만 원, 1억이 되는 곳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이제 학습 효과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온 거죠.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할 경우에 세입자 동의가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개정안을 두겠다고 하면서 몰랐겠어요? 임차인의 동의는 결국 임차인한테 합의금을 주고 동의를 받아라. 아니면 말 잘해서
당연히 말잘해서 세입자랑 관계가 좋아서 뭐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 돈을 주고라도 말소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이득이라고 하면 그거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자진 말소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니까 네. 뭐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 세입자의 불만, 세입자의 얘기도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은 맞아요. 있고 뭐 지금 비워져서 결국은 나가야 되면 우리도 전세 임대료 저렴하게 살고 있었는데 결국 비싼 집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세 가격 다 올라간 거 뻔한데 그러면 우리도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그렇죠.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 요즘 시세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예, 임대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냥 시장 쇠퇴를 반영하고 있는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임대사업자라는 혜택을 축소를 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고 가닥을 잡은 이유가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주택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거 좀 양도해라, 좀 풀어내라 이런 뜻으로 진행을 했는데 세입자 동의 요건이 붙어버리면서 양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수준의 근데 이 그거는 정책이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지. 세입자들도 당연히 들어올 때 이게 임사자의 물건이 아니라 렌트홈 보면 그거 보고도 맞아요. 물건 확인할 수도 있고 임사자 물건을 들어가는 이유는 들어가면 그래도 8년까지. 왜냐하면 임대료는 그 당시에 5% 그럼요, 이내에서 그럼요. 상한 제한이 걸려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러 찾아가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제도가 어느 정도 개런티해줬던 그 이득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세입자의 동의를 요구하게끔한 이런 어떤 규정이 그렇게 막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네. 그냥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도 되게 황당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주임사를 통해서 시장에 구주택, 구옥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사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파트 쪽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네네. 주임사 제도 자체 뭐 완전히 신규 안 되게끔 하겠다, 뭐 폐지하게 주택 유형 그런 거 부분들 다시 검토하겠다, 뭐 이런 기사 봤던 것 같아요. 재검토하겠다. 아파트만 안 되잖아 지금. 그걸 이제 다 네. 폐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다. 임사 관련,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소멸하는 주임사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있지, 예. 당연히.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특히 주임사의 이 말이 좋은 말이지 주임사의 상당 부분은 지금 부동산 가격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이런 기존 주택들, 일반 아파트 이런 애들이 아니라 대부분 임대 사업자 내 가지고 그 그러니까 비교 하위에 있는 그러니까 비교 열의에 있는 어떤 그런 주택들 임사해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물량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면 종부세 두들겨 맞아가면서 빌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경우들은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임대료로. 저는 그래서 좀 신중할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따라서 분명히 임대료가 적어도 한 번 딱 하면 8년 동안 안정돼서 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좀 이렇게 다 없애는 게 맞나 싶긴 해요. 정부가 그런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결국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정부의 비중보다 민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갔던 거를 정부 쪽으로 갑자기 확 끌어당겨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마치 민간의 어떤 임대주택 사업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각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기자님들도 좀 주관을 정확하게 갖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또 저게 맞다 그러고 저럴 때는 또 저게 맞다 그러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 별별 수다 쭉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네 번째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장님? 오,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네요. 네, 다음 주는 뭐 다음 주까지는 여유 있네요. 우리 다음 주 바빠. 다음 주까지는 좀 여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별별 수다하면서 수장님이 공부한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쫙 이렇게 뭔가 맥을 정확하게 딱 짚어주시는 게 오늘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네. 날씨도 변덕스럽고요. 장마도 온다고 합니다. 네, 장마철 대비를 좀 미리미리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